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 비뇨학과 김광택 교수입니다. 아, 제가 살이 좀 쪄가지고 단추 하나 풀고 그냥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귀하신 성도님들 모시고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의 자료를 좀 주실까요? 이거 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의뢰받은 거는 배뇨장의 BPH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강의하자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이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이시고 여성분들도 일부 조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 눈에 여성분들이 거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못 들어오게 하신 건 아니죠? 네. 계십니까?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배뇨장애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다 전립선 비대증하고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소변 관련된 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발기부전 이제 아무래도 중년 되면 이제 아무래도 얘가 힘이 좀 약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양보를 어떻게 쓰는지 좋은지 어떤 약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맛보기로 말씀드릴 거고요. 강의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콘텐츠를 나눴는데 기본적인 배뇨 관련 배경 지식을 소개해 드리고요. 각 약제의 개요 말씀드리고 문답 형식으로 제 노하우를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아까 뭐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지만 제 채널에는 사실 별로 콘텐츠가 없고요. 제 이름이 김광택인데 이제 김광택 또 비욘디라고 의학 채널이 그 홍해걸 의학 박사랑 여예스도 아시죠? 그분이 두 분이 부부인데 그분이 이제 같이 하는 유튜브가 의학 채널 비욘디라고 되어 있고 구독자가 지금 뭐 아마 거의 200만 가까이 될 텐데 거기에 제가 한 20번 가까이 출연을 했거든요. 거기에 뭐 야간요, 전립선 비대증, 요로결석,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제가 사실 비뇨학과에 관련된 대부분의 질환들을 한번 소개를 했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거 만들면서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환자분들 오시면은 그거 좀 보세요 이렇게 딱 말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깨가 나가지고 점점 이제 내가 설명할 걸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좋겠구나 해서 사실 환자분들 반응도 좋고 실제로 그거 보시고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좀 약간 자부심이 느껴지는 콘텐츠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뇨 관련 배경 지식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첫 번째 건강이란 뭘까요? 사실은 비뇨학과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딱 세 가지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죠. 잘 싸는 게 이제 비뇨학과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일단 잘 싸야 되고, 큰 것도 잘 싸야 되고, 또 이제 다른 것도 하나 잘 싸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세 가지가 이제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소변을 잘 못 보면 소변을 제대로 싸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니까 노년에 말년에 소변을 제대로 못 봐서 뭐 소변줄을 차고 지낸다든지 막 응급실에 막 계속 온다든지 막 피소변을 본다든지 하면 삶의 질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보러 가기 직전까지도 잘 사는 거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환자분들 들어오시면은 이제 본인의 일대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소변을 잘 못 본다 하면 내가 언제부터 그랬고 어느 병원을 다녔고 뭔 약을 먹고를 막 이만큼 써갖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3분 5분 진료인데 그거를 다 말씀하시려면 듣고 있는 저도 약간 답답하고 그래서 진료를 잘 보는 노하우는 이게 두 갈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김광택 교수 당신을 처음 봤는데 나 요게 제일 불편하고 요거를 고쳐줬으면 좋겠어라는 걸 먼저 빵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 이분이 도대체 왜 왔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일대기를 쭉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어디 진료를 처음 보러 가시면은 내가 제일 불편한 게 뭐고 나 이거 좀 고쳐주시오 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서로 이제 대화의 틀을 잡기가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조금 작긴 한데요. 이 영어도 좀 있어서 죄송한데 이 로어 유리나리 트랙 심텀 여기 다 이제 사실 많이 배우시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들에서 웬만큼 영어가 되실 것 같은데 이게 한글로는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부 요로는 신장이랑 신장의 소변이 만들어 내려가는 요관까지를 상부 요로라고 하고 소변이 모이는 방광, 뭐 요도, 전립선 그쪽에서 발생하는 증상은 이제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배뇨장애 관련된 증상들을 다 이제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하는데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 세 가지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소변을 볼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내가 보는 중에 잘 안 나와요. 줄기가 약하다, 혹은 막 끊긴다, 배에 힘을 줘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배뇨 증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모을 때 발생하는 이 저장 증상이 있죠. 그래서 잘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자주 마렵고 밤에 자다가 깨고 뭐 심지어는 급할 때 지리고 이런 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뇨 후 증상이라고 환자분들이 들어오시면 잔뇨가 있어요라고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따져보면 그게 이제 잔뇨보다는 이제 배뇨 후 점적이라고 말이 좀 어려운데 소변을 다 보고 바지춤을 올렸는데 속옷에 찌리릭 묻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광에 짜주는 힘도 좋죠. 이 요도 쪽 탄력도 좋고 하니까 다 보면은 막판에 딱 짜주면 이게 깔끔하게 다 짜주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쪽 힘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다 봤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올렸는데도 속옷에 꽤 적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팬티 위생이 많이 이제 지저분해지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신경을 쓰이는데 그거를 고추만 덜렁덜렁 털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쪽에 이제 고여 있는 애들이 탈출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라고 그러는데 살짝 짜주면 바지춤을 올려도 이게 깨끗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물리적으로 짜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예. 요거 하나만 오늘 얻어가셔도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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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게 막 짜주는 거를 너무 세게 막 엄청 세게 할 필요는 없고 부드럽게 살살 짜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77년생이고 이제 50대 가까이 40대 후반인데 저도 이제 안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0대 중반부터는 저도 살살 이렇게 소변 보고 나서 꼭 이렇게 짜는 습관이 있는데 해보시면 아무튼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는 게 소변을 못 보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떤 게 주증상인지, 근데 또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본인 증상도 구별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 이 뭐 구체적으로 진료를 볼 때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오늘 다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이렇게 막 설문지도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설문지도 쓰고 또 모르겠어요. 비뇨기과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 의사분들이 이런 배뇨 기록지 써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내가 소변을 몇 번 보고 한 번에 대략 얼마를 보고 하루 토탈 얼마를 보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뇨 기록지를 쓰면 나의 배뇨 패턴을 알고 이걸 쓰면서 내가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진료 볼 때 이 배뇨 기록지도 한번 꼭 이제 보통은 의사들이 써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꼭 써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좀 귀찮거든요. 환자가 써오기도 귀찮고 의사가 말하기도 귀찮아서 안 써오시는 분들, 이게 의사들도 권유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제 내가 소변을 얼마나 보는지 양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커피 전문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으면 뒤에 온스 다 써 있지 않습니까? 보통 14온스면 30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게 한 400cc 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받아보는 거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에 보는 적정 배뇨량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권장하는 적정 배뇨량 300. 네. 누가 300 말씀하셔서 보통 한 300cc 전후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소변은 참았다 봐야 되냐? 아니면 마려울 때 바로 가야 되냐? 이게 참 애매하죠.
예전에 소변은 참으면 병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려우면 바로바로 가는 습관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참았다 보는 게 맞고요. 이 태어날 때 네 발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네 발로 걷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든 잘 못 걸으니까 지팡이도 섰다가 네 발로 또 기어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이 태어났을 때 신생아 때 방광 용적은 작죠. 근데 나이 들면서도 이제 점점점 이게 쪼그라들거든요. 방광이. 그래서 너무 안 참아 버릇하고 마려울 때 바로 밥버릇하면은 방광이 좀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대, 60대 될수록 어느 정도는 모았다 봐야 된다. 그게 보통 우리가 권장하는 게 300 정도는 모았다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500은 또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 늘어나면 방광에 이 두께가 얇아지면서 피가 좀 잘 안 가고 방광이 점점 또 약해져요. 탄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중용의 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궁금하시면 이런 컵 가지고 계량되는 컵을 가지고 한번 본인의 소변량을 내가 어느 정도 마려울 때 봤을 때 이때는 200이네. 의외로 내가 마렵다고 봤는데 150밖에 안 나왔네. 혹은 내가 적당히 참은 것 같은데 600, 700이네.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면 의외로 또 본인 방광 건강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모양이 달라요. 이것도 아마 이제 생소한 얘기일 텐데 여자분들은 요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 한 4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짧으니까 세기가 쉬운 거예요. 반대로 나오기는 편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주로 아까 말한 저장 증상, 급하고 자주 보고 이런 증상이 주로 메인이 되겠고 남자는 25cm가 요도가 되거든요. 지금 내 고추 길이 그만큼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밖에 튀어나온 것보다 안쪽 길이가 상당히 우리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안쪽 길이가 상당히 또 깁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25cm 가까이 되거든요. 안쪽까지 합치면. 그래서 이게 기럭지가 길고 중간에 전립선이 막고 있다 보니까 이 급한 것보다는 이 나가는 아까 말한 배뇨 증상, 오줌발이 약해지고 힘을 줘야 되고 이런 증상이 좀 남자들한테 좀 메인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것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또 컴바인 돼 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배뇨랑 아까 말한 저장 증상이.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BPH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조건 커지거든요. 50대면 50%, 60대면 60%, 80대면 80%라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방광에서 소변이 모여서 전립선 사이로 통과해서 이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요도부터는 소변도 나가는 길이고 이게 정액도 나가는 길이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공유가 되는 길인데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약간 계란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노른자가 엄청 커지면서 그 사이로 원래 도로가 있는데 노른자들이 이 도로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광 입장에서 소변이 딱 나가줘야 되는데 이 통로가 좁아지니까 예를 들어 젊었을 땐 4차선 도로였다 치면 나이 들면 이게 2차선 골목길 오솔길로 좁아지니 방광 입장에서 똑같이 힘을 짜도 옛날엔 잘 나갔다 유통이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좁아지니까 점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 입장에서는 목이 약간 졸린 게 되는 거고 목 졸린 게 되고 그 우리 톨게이트에서 병목 현상 쫙 넓다가 좁아지면은 막 난리 나잖아요. 이제 막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제 막히게 되니까 방광이 크락션을 울리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라 이러니까 자주 보게 되는 거고 급하고 막 밤에도 깨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배뇨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면 방광이 예민해지면서 저장 증상이 같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약에 대한 거니까 이거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에서 약을 어떻게 쓰냐? 아까 말했죠. 이 통로가 좁아진다고. 그럼 4차선이 2차선이 됐어요. 골목길이 됐어요. 이놈을 다시 골목길을 2차선으로 좀 넓혀주는 그런 약이 우리가 이제 알파 차단제라고 이게 혈관에도 약간 작동을 해서 혈관도 좀 넓혀주니까 혈압도 낮아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 차단제라는 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작용의 첫 번째로 심혈관계에 뭐 저혈압 생길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도 좀 넓혀지니까 저혈압이 올 수 있고 혈압이 좀 낮아지니까 현기증,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누웠다가 버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제 갑자기 이제 현기증이 조금 오는 거죠. 요것도 젊었을 땐 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 피가 머리 쪽으로 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휘청할 수 있거든요. 아마 여기도 지금 뭐 이게 아마 지금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문답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전립선 비대증 약 분명히 드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의하실 게 함부로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쭈그렸다 앉아서 일어날 때도 꼭 뭘 잡고 일어나셔야 되고 갑자기 이게 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잠깐 넘어지면 뭐 잠깐 어디 잠깐 다치는 거야 상관없는데 어디 넘어져가지고 뇌를 부딪혀가지고 뇌출혈이나 이런 거 생기면 진짜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전립선 약을 쓰면 가끔 응급실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지럽다고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온갖 신경과 검사를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립선 비대증 약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처방할 때 설명은 드리지만 그 비단 전립선 약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활하실 때도 이게 나이가 들수록 누웠다가 일어날 때 잠깐 앉아서 머리로 피가 갈 시간을 좀 주고 그다음에 이제 쭈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도 뭔가를 꼭 잡고 이렇게 피가 하체에서 상체로 갈 시간을 좀 주고 일어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 부작용은 저런 게 있고 신경계로 이것도 이제 약간 다 혈관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인데 두통 저런 게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좀 퍼센티지는 적지만 생기면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작용이고 또 재미있는 게 성기능에서 이 알파 차단제를 쓰면 전립선 요도는 이렇게 넓혀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방광 쪽의 요도도 좀 넓혀지니까 정액이 앞으로 꼬추로 발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백도랍니다. 그래서 방광 쪽으로 발사가 돼서 이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립선 약을 좀 세게 쓰면 정액량이 확 줄어요. 예, 그래서 놀래가지고 오시거든요. 교수님 저 호르몬이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제가 비뇨기과 선생님 호르몬 얘기를 나한테 왜 하시나 그랬는데 예, 알고 보니 정액을 이제 호르몬이라고 환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을 쓰면 정액량이 좀 줄거나 분명히 사정을 했는데 안 보이는 이런 역행성 사정, 무사정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너무 안 좋은 면을 부각시켰는데 좋은 점도 많습니다. 여기 글자가 좀 작은데 대략 오줌빨이 한 25% 정도 향상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설문지 같은 점수도 한 30-40%는 좀 좋아지고 이런 게 있고 이런 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그런데 하나하나 강론을 말씀드린 좀 오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부작용은 적고 주로 전립선에만 작동하는 아마 여기 지금 이 이름 하루날 트루패스 플리바스 지금 써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어쨌든 좋은 약들이 많이 있다. 강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도 이제 아까 약제 치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약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도를 넓혀주는 약이 있죠. 그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알파 차단제. 두 번째는 그 탈모에도 쓰는 우리 전립선을 작아지게 하는 약이 있거든요. 이게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립선 암도 우리가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키거든요. 그러면 암이 확 좋아져요. 우리가 그 예전에 성폭행 뭐 강간 이런 분 하면은 뭐 화학적 거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전립선 암에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몸에 남성 호르몬을 바닥으로 떨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없으니까 발기도 안 되고 성욕도 떨어지고 그 대신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에도 얘네들이 연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립선도 작아지고 암도 축소되고 그런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 먹는 약 중에도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좀 낮춰가지고 전립선을 좀 작아지게 해서 통로가 확보가 되게 하는 그런 약도 있고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 이 치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대해진 노른자 그 부분을 깎아내주는 게 결국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전기 칼로 그 노른자를 좀 깎아내기도 하고 레이저로 노른자 전체를 막 없애기도 하고 요즘은 로봇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수술적 치료는 그 좁아진 통로를 터널을
다시 2차선, 4차선, 8차선으로 확장시켜준 게 치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전립선암은 이 비대증은 노른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넓혀주는 건데, 전립선암은 흰자까지 다 없애요. 달걀이라고 치면, 계란이라고 치면 흰자 노른자를 같이 없애주는 게 전립선암 수술법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지금 전립선 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그래서 이 노른자하고 흰자를 지금 분리해내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저기 레이저로 딱 하면은 신기하죠. 그래서 잘 하다 보면은 이게 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노른자하고 흰자를 분리해서,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분리를 했으면 그 노른자를 방광 안으로 던져놔요. 던져놓은 다음에 노른자를 이렇게 갈아서 빼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길이 이제 골목길로 작아진 길이 거의 16차선으로 확대가 되니까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수술하면 환자분들이 그 고객의 소리에 글을 쓰시잖아요. 칭찬 게시판, 뭐 민원 게시판. 제가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수술이 이 수술입니다. 교수님 덕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뭐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이렇게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수압으로 그 비대증된 조직을 없애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화민성 방광도 넘어가고. 이게 조금 화면이 작아서 좀 아쉬운데, 제가 사실은 지금 이거는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발기부전 약물의 리스트를 제가 좀 써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요 다음으로 갔죠. 그래서 발기부전 약물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약을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약은 크게 성분명이 있고 상품명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비아그라, 화이자에서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진짜 메가 히트작이 됐는데, 이것도 원래 히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이게 그 폐동맥 고혈압 치료를 하다가 치료제로 개발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썼더니 갑자기 환자들이 계속 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폐동맥 고혈압에는 허가를 못 받고 부작용으로 엉뚱하게 이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어떻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화이자는 그걸로 아무튼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상품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비아그라는 상품명이고 성분명이 이제 실데나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허가 풀리면 그 이제 복제약, 카피약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대명사로는 비아그라, 그 다음에 시알리스, 그 두 가지를 아실 텐데, 다 이게 이제 그 특허가 이제 풀려서 사실은 성분명으로 이제 실데나필, 타달라필이 성분명이 되겠고, 그 복제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특허가 풀려면은 이게 뭐 화학식도 다 공유가 되고 제조법도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비싼 오리지널 약을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아그라, 시알리스만 고집하지 마시고 제너릭 그냥 카피약 드시면 되고, 가격이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실데나필이 성분명이고 그 첫 번째 나왔던 상품명이 비아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88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88이 오리지널 약인 줄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이름을 참 잘 지었는데 저게 한미약품에서 나오는 거고, 타달라필이 제일 처음 나온 약이 이제 시알리스, 저게 이제 오리지널 약인 거고, 그 다음에 뭐 구구, 뭐 샌도 많아요. 수백 가지예요 지금. 뭐 구구, 샌도, 뭐 포드림, 시알롱기,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서, 그래서 굳이 난 돈이 넘쳐난다 그러면 오리지널 사 드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카피약 드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용량을 좀 잘 하셔요. 요거는 사진 하나 찍으셔도 되는데, 보통 그 이제 저도 사실은 설명하기 좋게 대명사로 써놓은 거거든요. 실데나필이 맞는데, 원래는 비아그라 계열의 약은 보통 단위가 50ml, 100ml로 갑니다. 그래서 최대 용량이 100ml고요. 시알리스, 그 비아그라 88은 50ml, 100ml인 거고, 시알리스 99 이런 약들은 5ml, 10ml, 아이고 저 100을 제가 잘못 썼는데 20ml인데 5ml, 10ml, 20ml입니다. 저게 그런 거고, 자이데나라고 엠빅스 또 자랑스럽게, 자이데나가 이제 동아제약에서 나온 그 발기약이고요.
네, 엠빅스는 SK 제약에서 나온 발견인데 우리나라에 오리지널 약이 또 2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용량을 좀 보면 좋은데요. 비아그라 100ml가 시알리스 20, 저희 두 번째 줄 100이 아니라 20이라서 중요한 걸 제가 잘못 썼는데 어쨌든 그래서 비아그라 100ml랑 시알리스 20ml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환자분들한테 제가 시알리스 20을 드리면 아니 난 비아그라 100을 주라니까 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주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어떤 약의 최대 용량을 봐야 되는데 비아그라 100이 시알리스 20이랑 비슷한 용량이다. 그러고 비아그라의 장점은 조금 빨리 작동해요. 그 이제 온셋이라고 하는데 시작 시간이 약을 먹었을 때 보통 1시간 이내에 작동을 해서 보통 6시간에서 8시간까지 효과가 가고요. 시알리스는 한 2시간, 3시간, 2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좀 천천히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속 시간이 24시간에서 36시간까지 가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꾸준히 저도 요즘 제일 각광받는 치료가 뭐냐면요. 시알리스 5mg을 매일, 그러니까 제일 저용량이죠. 저거를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변도 잘 보고 야간뇨도 줄고 발기도 막 새벽 발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환자분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일 사실은 각광받는 치료가 그 시알리스 5mg. 근데 시알리스 5mg 오리지널 비싸니까 굳이 그걸 먹을 필요는 없고 아까 말했던 뭐 99 샌돔 그게 점유율 탑2인데 99 샌돔 여기 제가 써놨죠. 시알리스 99 샌돔 이런 거. 그다음에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게 타오르고 한올에서 나오는 게 포드리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필름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약을 그냥 사서 드시면 되는데 약국 비뇨학과나 내과나 가정의학과 가서 그냥 저렴한 약으로 처방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품명까지 알고 가실 필요는 굳이 없고. 그래서 5mg 매일 먹는 게 요즘은 남성한테는 거의 만병통치약이다. 실제로 5mg이 소변을 잘 보게 해요. 이게 배뇨장에 다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면 5ml를 매일 먹는데 내가 그걸로는 조금 약하다. 그럴 때는 비아그라 50 같은 거를 또 이제 상비약으로 갖고 있다가 내가 오늘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는 오늘 최대 기량을 발휘해야 된다. 이럴 때는 비아그라 50이나 100을 이렇게 같이 한번 먹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4가지 써 있는 약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는 의사분하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지식을 가지고 가서 의사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비아그라 50, 100, 시알리스 50, 20, 뭐 자이데나 70 한 번에 막 4-5가지 제가 처방하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약을 한번 써보셔라. 왜냐하면 이게 또 약이 모든 약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거든요.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부작용도 있는 거고 이것도 넓게 보면 혈관을 확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기부전 치료약의 단점들은 이 코에 있는 혈관도 확장이 돼서 코가 좀 막히고요. 눈에 있는 혈관도 되니까 눈도 약간 충혈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머리 쪽에 이 두피나 이런 데에 있는 혈관도 확장이 약간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있고 얼굴도 약간 홍조가 띄고 그리고 뭐 시알리스 같은 경우는 좀 며칠 먹으면 약간 등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런 혈압도 약간 또 이것도 낮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먹어보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도 캐치해보고 처방해 주시는 의사랑도 상의해보고 근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먹다 보면은 아까 5ml를 매일 먹는다고 했을 때 시알리스 5ml 그 일주일 정도를 넘기면은 보통 부작용들은 크게 못 느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격도 제가 써놨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오리지널 그 시알리스 5ml가 보통 약국에서 5,000원 받거든요. 이거 다 전문의약품이니까 그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데 카피약들이 보통 한 1,200원, 1,300원 합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죠. 한 달 내내 먹어도 한 35,000원, 4만 원 정도거든요. 충분히 사실은 투자할 만한 가치고 1년 내내 먹어도 50만 원이 안 되는 뭐 그거 먹어서 내가 소변 발기 다 좋아지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런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정의학과 뭐 내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문답 형식을 한번 좀 써봤어요. 그래서 하루 적정 배뇨량과 횟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대략 200에서 한 300 정도 보는 게 좋고 1500에서 1800cc를 한 5에서 7회 보는 게 좋다. 그래서 300cc를 6번 보면은 1800이죠. 그게 이상적입니다. 300을 5번 봐도 괜찮고요. 아니 뭐 250을 6번 보면 또 1500, 7번 보면 한 1750. 그래서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막 120kg짜리 남자랑 40kg짜리 여자랑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뇨하고 또 야뇨하고 착각을 하시는데, 야간뇨는 자다가 제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다시 잠든 그런 그런 이벤트를 이제 야간뇨라고 하는 거거든요. 야뇨는 밤에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속옷이나 바지나 이불에 지려버리는 게 야뇨증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저 전공의 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자다가 깨는 거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전공의 말미에 이제 바뀌었는데 한 번도 안 깨야 좋다 이 말인 거죠. 한 번도 안 깨야 정상이다. 근데 여기 아마 지금 한 번도 안 깨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예. 저도 가끔 한 번 깨거든요. 근데 2번 깨면 다음날 힘들어요. 약간 병든 닭 느낌인데, 이래서 이게 통계를 다 내보니까 자다가 한 번도 안 깨는 사람, 한 번 깨는 사람, 2번, 3번, 4번 깨는 사람 했더니 수명의 차이가 쫙 벌어져요. 누가 건강하겠습니까? 누가 오래 살겠습니까? 당연히 한 번도 안 깨신 분. 이게 정말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맞는 거고, 그래서 수면 환경을 좋게 해서 내가 자다가 한 번도 안 깨고 통잠을 그래도 4-5시간은 푹 자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깨는 거는 비정상이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 정도 깨는 건 어느 정도 저희도 양해를 하지만 2번 깨는 거는 정말로 안 된다. 그래서 그 수면 습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이랑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적당히 소변 모아서 보는 거를 계속 습관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방광이 너무 짜그라들면 안 되거든요. 작아지면. 그러니까 아침이랑 낮에 그 습관을 좀 들여놔야 되는 거죠. 너무 마렵다고 바로바로 가지 마시라 이 말인 거고, 저녁 식사 때부터는 수분 섭취를 확 줄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저녁에 수박을 먹는다든지 물을 좀 저녁을 짜게 먹어서 물을 많이 먹고 이런 날은 자다가 한두 번 깨버리거든요. 그럼 다음날 진짜 컨디션이 꽝이에요. 그래서 저녁 식사 이후로는 가급적 수분 섭취를 최소한, 난 목이 마르고 입이 많이 타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입만 축이든지 가글만 하고 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녁에 밤에 소변이 안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약에만 의존하면 끝이 없고요. 본인의 노력이 저는 7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하여튼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에도 그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자립기문화 이런 게 좀 있어서 밤에 머리맡에 물 놔두고 드시는 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카페인도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우리나라 사람 너무 커피 중독인데 먹으려면 오전에 가볍게 한 잔, 오후에는 절대 카페인은 함부로 섭취를 하지 마셔라. 이제 잠에, 왜냐하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분이 나는 커피를 4사발 5사발 먹어도 잠 잘 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좀 덜 예민할 수는 있지만 이 잠의 수면의 깊이 못 들어가 주는 거니까 오후에는 카페인은 절대로 가급적 자제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밤에 여러 번 깨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수면, 그거는 진짜로 수면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코를 너무 많이 골아가지고 이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분들은 우리 몸이 수면 무호흡이 되면 물에 빠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막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는 막 몸에 이상한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면서 소변이 막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 클리닉도 다녀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자다가 2-3번 이렇게 깨시는 분들은 꼭 비뇨의학과
한번 와보시고 수면 클리닉도 가보셔서 자다가 깨는 횟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요것도 오늘 하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뇨장애 치료 시 행동 치료가 중요한가요? 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약에 의존하면 끝이 없습니다. 본인의 행동 치료라는 게 생활 습관 바꾸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지는지 이런 좋은 행동을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행동 치료 효과가 70%고 약물의 효과는 30%라고 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저기 써 있죠. 야간 중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카페인도 자제하고 평소에 적절히 소변을 참고 소변을 보는 훈련. 제가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신생아 백골에 늘리는 거, 이렇게 꼬맹이들 신생아들 백골에 늘리게 하잖아요. 너무 적은 양을 먹고 그러면 계속 깨우고 밤에 어른도 힘들고 이러니까 방광 고래를 좀 늘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얘가 자꾸 마렵고 급하다고 해도 방광을 살살살 이렇게 좀 달래면서 방광 태교를 좀 하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배뇨장애 증상을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배뇨 증상, 그 다음에 저장 증상, 크게 주 증상이 어떤 건지를 잘 환자분도 파악해야 되고 의사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메인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배뇨 후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가전제품을 고치는 AS 기사만 이게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들도 환자분이 지금 정확히 어떤 부분이 제대로 가렵고 제대로 문제인지 그거를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강론인가 싶은데 노령 환자랑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또는 이제 전신 쇠약 제너럴 위크니스가 있는 환자에서 가장 자주 쓰는 알파 차단제는, 이게 아마 제가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한테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썼는데, 아까 알파 차단제가 혈관에도 좀 작동을 해서 혈압이 좀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혈압에 영향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적은 약은 이제 그 중해제약에서 나온 트루페스라는 약인데, 이게 효과는 사실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혈압 저하가 거의 없으니까 그 대신 요 약을 쓰면 진짜 정액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환자한테 설명을 하죠. 소변을 잘 보는 것을 먼저 주요 포인트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액량을 주요 포인트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면은 환자분이 선택을 나는 소변 잘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소변도 중요하지만 정액량이 좀 이렇게 많은 게 속된 말로 싸야 맛인데 이게 너무 양이 적으면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의사 주 얘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5ARI라고, 이게 이제 아보다트 프로스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두타스터라이드, 피나스터라이드, 이게 이제 성분명이고 상품명이 아보다트 프로스카인데, 요게 전립선을 작아지게 하는 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3개월, 한 6개월 먹으면 전립선이 한 30%, 40% 작아져요. 그러면서 비대증 치료제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좋은 부작용은 머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을 살짝 떨구니까, 이 탈모가 대부분 남성 호르몬 과다인 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머리가 정력이 좋다, 그런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좀 있는 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요 약을 쓰면 이제 탈모가 좀 예방이 되고, 탈모가 좀 좋아지고, 머리가 최소한 덜 빠지는 거고, 나쁜 부작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립선은 작아져서 좋아지지만 약간 정력이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살짝 내려가니까 정력이 좀 떨어진다, 음경이 조금 작아지는 것 같다, 정액량도 좀 줄어든다, 성욕도 좀 줄어든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부작용, 나쁜 부작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과 득과 실을 따져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야간요 치료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야간에 소변이 또 안 만들어지게 하는 약도 있어요. 강제로.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그게 미닌이라고 저기 써 있는 약인데, 그 약을 먹으면 그 주의사항이 진짜 물을 안 먹어야 돼. 밤에 강제로 안 만들어지게 하는데 물을 들이다 마시면 몸이 물에 뚱뚱 불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근데 여자분들은 약간 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저나트륨 혈증.
제가 이제 겁이 좀 많거든요, 의사치고. 그래서 자꾸 부작용을 강조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이 물을 아무튼 밤에 들 먹으면서 저 약을 먹으면 밤에 소변이 진짜 확 안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명약이다. 그래서 야간요 치료하는 약도 어마어마하게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저녁 싱겁게 드시고 저녁 식사 이런 가급적 물을 드시지 말고, 뭐 아까 말했던 그런 비슷한 내용들 다 써놨고요. 이 강의록은 저기 제가 드렸는데 뭐 궁금하시면 요 Q&A 이런 거는 제 강의록 다 릴리즈 할 테니까요, 받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7분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질문은 거의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질문 받으면은 3시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발기부전 약제를 선호하냐, 저는 요즘 제일 선호하는 거는 그 타달라필 시알리스 5mg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거에 이제 비아그라든 시알리스든 자이데나든 엠빅스든 좀 그거 중간 용량부터 이렇게 한 번씩 써보는 거를 선호하고, 참 묘한 게요, 요 4가지 약이 대동소이하지만 써보면 본인한테 잘 맞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몸을 가지고 약간의 실험을 하는 거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고, 더 재밌는 거는 타달라필 5mg에도 아까 뭐 구구, 샌돈 많은 약이 수백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자기한테도 맞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약은 또 내가 이건 좀 먹으니까 좀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이 약은 또 괜찮다,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금 이렇게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타달라필 5mg이 최대 용량이 2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5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한테 뭐 90개를 처방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하나, 둘, 셋, 4개까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개를 먹어도 그게 20mg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뭐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 20까지 먹고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것도 득과실, 이거 먹었더니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못 쓰겠더라, 코가 너무 많이 캐서라,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느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주의할 사항이 이제 두 번째 질문 밑에 단에 보면은 이 PDE5 이니비터라는 게 이 발기부전 약이거든요. 엔티지가 나이트로글리세린인데 우리 영화 보면은 갑자기 막 심장이 아플 때 막 약 막 꺼내가지고 먹잖아요. 저 그 나이트로글리세린이 그 심장 혈관 확장제거든요. 그러니까 발기약도 혈관이 확장되고 저 엔티지라는 약도 혈관이 확장되니까 우스갯소리로 저 약을 같이 먹으면 이게 복상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다. 왜냐면은 이게 다 용량이 그 정도까지 되는 거는 아닌 거고, 우리가 이 매일 이 심장 관상동맥 질환 때문에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요 발기약하고 좀 시간을 차를 둬서 심장약을 오전에 드시면 발기약은 뭐 저녁에 드시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근데 원칙적으로 2개를 같이 먹는 거는 지금은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길까봐 의사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심해서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안 하거든요. 환자분 심장약 때문에 약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심장내과 선생님은 과감하게 처방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고 괜찮아요. 따로 띄워서 시간만 다르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별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자, 딱 40분 제가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